그림입니다만은 이 터럭 하나하나의 어떤 그 섬세함, 그 세밀함은 아마 우리나라 동물화를 통틀어서 가장 아마 그 가장 그 아주 정교하다. 가장 어떤 클라이막스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또 이 터럭의 이 표현은 섬세할 뿐만 아니라 또 호랑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입체감, 또 자연스러운 모습, 뭐 이런 것들을 아주 그냥 정확하게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 이제 새로 공개된 또 이제 아까 그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죠. 그 이미지와 이제 합작을 이룬 또 김홍도의 이제 호랑이를 보면 이 그림은 또 앞에 그림보다 훨씬 더 적은 그림이에요. 적은 그림이고 더 세밀한 그림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터럭터럭 하나에는 전부 다 이거 기운수 행동이 있어서 굉장히 아주 날카로워서 그때 이걸 같이 봤던 문봉선 선생은 그, 그 찔릴 것 같다. 찔릴 것 같은 날카로움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여러분이 또 이 거꾸로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에 그 오른쪽에 그 상단에 보면 그냥 깨알 같은 글씨로 쓴 게 있어요. 이거 황기천이라는 사람이 여기에 이제 제문을 썼는데 뭐라고 썼냐면 밑에 제가 글자를 흘려놨습니다만은 실제 호랑이를 보면은 실제 호랑이가 이 그림을 보면은 스스로 부끄러워할 그림이다. 그러니까 호랑이가 보고 어떻게 이렇게 응? 응? 나보다 실제 나보다 이렇게 더 잘 그렸냐 하면서 이 부끄러워할 정도로 이렇게 굉장히 세밀하게 정확하게 또는 사실적으로 그랬다는 거를 굉장히 아주 멋진 비유로서 황기천이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뭘 얘기해요? 사실주의예요. 그러니까 조선 후기 다시 말하면 그 영정조 그리고 또 우리가 18세기에 들어서는 이 사실주의가 이제 그 화단에 아주 성행하고 있다. 하나의 중요한 사조고 그런 그 사실주의에 아주 선봉에 서고 그 사실주의의 어떤 그 극치에 이른 화가가 바로 김홍도다. 그리고 또 김홍도 그 사실주의의 가장 그 에센스, 정수를 보여주는 건 바로 호랑이 그림이에요. 지금 보시는 이 장면이에요. 이 장면이 김홍도 사실주의의 어떤 정수를 보여주는 거고 그런 점에서 보면 이전의 호랑이와 또 차별화된 어떤 새로운 모습, 혁신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이건 이제 그 나비 부채에다가 김홍도가 나비와 이제 꽃을 그린 그림인데 여기에 그 왼쪽에 여러분 보면은 표암 강세양이 뭐라고 또 평을 해냈냐면 이건 이제 부분도는 조금 좋은 사진이에요. 나비의 가루가 손에 묻을 것 같다. 여러분 얼마나 사실적으로 그리면은 이 그림 보면 나비 가루가 손에 묻을 것 같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당시 그 조선 후기 사람들이 어떤 그 사실주의를 그 표현하는 거가 너무 멋있잖아요. 그러니까 앞에는 뭐라 그러냐면 진짜 호랑이가 보면 김봉도가 그린 호랑이를 보고 스스로 아주 그냥 부끄러워할 것 같다. 응? 어떻게 나보다 이렇게 실물보다 이렇게 더 잘생기게 그렸어? 하고 이렇게 그렇게 이제 또 사실주의를 비유적으로 표현한 황기천의 표현이 있는 반면에 또 김홍도의 스승 강세항은 김홍도의 그 나비 그림을 보고 나비 가루가 손에 묻을 것 같다. 그럼 그만큼 실감이 나다. 어떻게 이 그림이 이렇게 자연을 빼앗을 수가 있느냐? 이게 무슨 얘기예요? 아니, 그림이 실제 자연보다 더 잘 그렸다는 얘기를 이렇게 또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펼쳐보고 경탄하면서 한마디 적는다 하고 표현 강세형이 평을 하고 있는.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이제 김홍도의 사실주의고 또 이제 김홍도의 그 사실주의와 더불어서 이제 또 여러분 재미있는 작품을 하나 소개를 해주겠는데 이건 개그림이에요. 이 개그림도 뭐 호랑이 그림처럼 여기 보시면은 굉장히 이렇게 치밀하게 타락 하나하나를 아주 세밀하게 다 이렇게 그린 그림입니다. 그러면서도 뭔가 이렇게 그 어미개가 그 화면의 중앙에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아래에는 그 새끼 그 강아지가 이렇게 놀고 있는 거를 이렇게 물끄러미 쳐다보고 있는 장면이에요. 근데 이것만 보면은 우리가 이제 그냥 흔한 어떤 그 개그림이구나, 영모하구나, 뭔가 이렇게 서정적인 분위기의 그런 영모하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여러분 그 그림 상단에 보면 김홍도가 뭐라고 써놨냐면 오른쪽에 제가 그걸 풀어놨습니다만 그 중에 그림 중에 담긴 뜻을 깨달으면 문득 사자후를 토한다.
여러분 그 사자오를 토한다는 건 뭐냐면 그 우리 불교에서 깨달음을 얻으면 그냥 무릎을 툭 치면서 헐 뭐 이렇게 하고 탄성을 올리는 거를 사자후라는 거예요. 뭔가 탁 깨달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그런 얘기가 여기 딱 있는 거예요. 도대체 그럼 이런 사자후와 그다음에 아래의 그 서정적인 어떤 그 개그림하고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래서 그 사자후에 대한 고사를 제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그 남종선입니다. 그 중국의 이제 그 선종의 선사 중에 조주선사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뭐라 했냐면 걔는 불성이 없다. 이건 부처님이 어떤 그런 마음이 없다. 그랬더니 제자가 물었어요. 부처님은 모든 중생들이 모든 살아있는 것이 부처님 마음 불성이 있다고 하셨는데 왜 유독 걔는 불성이 없다고 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제 조주선사가 그러면 걔가 불성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알아봐라. 라고 화두를 탁 던진 거예요. 얼마나 멋진 그런 선종의 그 화두입니까? 그래서 여기에는 그 중의적인 의미가 있다. 하나는 서정적인 영모이면서 또 다른 하나는 이게 영마라고 영마로 생각하고 들어봤더니 단원의 어떤 그 제시에 보면 이게 선종화 아니에요? 선종화이기 때문에 도대체 이거를 만약에 이런 그림을 보고 참 귀엽다, 사랑스럽다라고 운운하면 이건 그냥 그림을 보는 수준이에요. 근데 걔가 불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막 그 조수 선생 말처럼 고민하게 되면 이건 그림을 읽는 것이고 또 이제 저 김홍도 시처럼 탁 무릎을 치면서 사자어를 토하면 이건 그림의 향기를 맡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이런 그림을 두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 그림에서 어느 수준으로 이해할 수 있느냐. 단순히 어떤 그림을 그냥 보는 것이냐, 그림을 읽는 것이냐, 아니면 그림의 향기를 맡는 것이냐. 근데 어떻든 간에 우리가 이제 김홍도 그림에 보면은 이렇게 이제 중의적인, 이중적인 의미가 다시 말하면 영모화로서의 어떤 서정적인 아름다움과 그다음에 또 선종화로서의 어떤 그 화두 두 가지가 이렇게 겹쳐져 있다라는 걸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도 이제 여러분 이제 너무나 이제 유명한 그림이고 사실은 제가 이제 김홍도 세롬에 이걸로 표지를 썼는데 너무 여성적이고 그래가지고 포기를 했어요. 그 세롬하고 좀 덜 맞는 것 같다. 그러나 하여튼 이 그림의 가장 장점은 뭐냐면 그 화산 감각과 아주 경쾌한 그 서정이에요. 그러니까 김홍도 그림에는 어떤 가슴을 뭉클하게 하는 가슴을 맑게 하고 가슴을 이렇게 울렁이게 하는 이 서정성이 굉장히 뛰어나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지금 보시면은 이제 오른쪽에는 그, 그 저기 뭡니까 황묘, 그 노란 고양이가 고개를 돌려가지고 지금 이게 호랑나비죠. 호랑나비를 보면서 호랑나비와 지금 그 호랑나비하고 지금 고양이가 서로 이렇게 놀고 있는 장면이에요. 오른쪽은 그런 이제 설정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고양이의 고개를 돌려서 위를 쳐다보는 그 자세가 굉장히 절묘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평범한 자세보다는 이런 식으로 뭔가 어떤 그 드라마틱한 자세를 통해서 다른 어떤 그 사물간의 어떤 관계를 표현하는 이런 능력이 이제 김홍도가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그림의 그 왼쪽은 이거의 어떤 배경이 되는데 배경에는 뭐 페랭이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돌이 있고 또 밑에는 이제 제비꽃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은 굉장히 뭔가 사람의 마음을 밝게 하는 그야말로 봐도 봐도 어떤 즐거운 이런 그림인데 이런 것들이 가장 한국적인 정서예요. 그래 한국적인 그림, 특히 미나 같은 경우는 여러분 그림자가 없다. 어둠이 없다. 보면 볼수록 뭔가 사람의 마음을 맑게 하고 즐겁게 하고 행복하게 한다. 이게 미나의 장점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한 어떤 맑은 정서를 표현하기 위해서 색채도 이렇게 가능하면은 너무 투박하게 섞지 않고 그리고 색채도 아주 투명하고 그래서 뭔가 우리의 어떤 정서적으로 어떤 정화시키는 그림.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화조화 또는 그 영모화가 갖고 있는 가장 큰 매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러한 어떤 것은 우리가 이제 그 미나도 이제 상통을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이 그림의 어떤 그 드라마틱한 그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평범하게 그리면 안 되고 내가 김홍도의 새로움 하면서 거기 타이틀 집어넣은 게 뭡니까? 무엇을 그려도 색다르게 표현하는 천지화.
무엇을 그려도 색다르게 표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런 포즈는 사실 이제 김홍도의 착상은 아니고 그의 선배 화가인 오른쪽에 있는 그 변상벽에도 보면은 아주 그 고목이 있어요. 그 고목에는 여러분 그 참새가 여기에 이제 깃들어져 있고 근데 여기도 보면은 밑에 있는 고양이와 그다음에 고목에 매달려 있는 그 고양이 자체의 어떤 자세도 굉장히 흥미롭고 또 관계의 어떤 그 설정도 굉장히 드라마틱한 거예요. 그래서 밑에 고양이는 사실은 뒤돌아서 위를 보잖아요. 여기도 똑같이 앉아갖고 뒤돌아서 위를 보고 그리고 또 이제 위에 있는 고양이는 매달려서 아래를 내려가서 서로 이제 시선의 어떤 교감을 주는 건데 이런 것들은 어떤 예사롭지 않은 어떤 설정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뭔가 이렇게 드라마틱한 뭔가 그 스토리텔링 있는 어떤 이야기를 이렇게 꾸며가는 거가 꼭 이게 뭐 풍속화에만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이러한 영모화에도 있다. 근데 이거는 이제 너무나 이제 유명한 그 김홍도의 네, 이제 연꽃 그림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이제 시들은 것도 보이고 활짝 시들은 이파리도 보이고 또 오므라진 이파리도 있고 또 펼쳐진 이파리 있어요. 그러니까 연잎만 보면 세 가지 종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꽃을 보면은 꽃도 여러분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활짝 핀 꽃도 있고 그다음에 또 그 밑에 여기는 이제 연봉우리가 이렇게 있는 작은 연봉우리가 있고 또 왼쪽은 다 떨어져 가지고 그 연밥만 이렇게 연밥을 이렇게 이제 드러내는 이런 장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이게 그 이파리도 세 개고 꽃도 세 개지만은 요거의 어떤 그 관계가 정말 아주 정밀하게 치밀하게 이게 치밀하게 이제 이게 설정이 됐구나 하는 걸 알 수 있고 그리고 또 여기에는 어떤 그 대응도 굉장히 재밌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른쪽에 활짝 핀 연꽃이 있으면 또 왼쪽에 꽃잎이 다 떨어져서 그 연밥만 이렇게 이제 드러내고 있는 이거 이제 서로 대응이 되죠. 그리고 또 이제 왼쪽에 여러분 이렇게 이제 그 벌레 먹은 썩은 이파리가 있는 반면에 또 오른쪽에는 아주 또 싱싱한 이파리가 있고 또 그것의 어떤 관계는 그 하늘에 보면은 여러분 그 고추잠자리가 둘이 또 뭘 하고 있습니까? 서로 또 사랑을 나누면서 또 적극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응과 어떤 그 관계의 설정이 굉장히 아주 치밀하게 이루어졌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그거를 이렇게 써놨습니다만 흐드러지게 활짝 핀 연꽃과 연밥만 달랑 남은 연꽃 서로 상응을 하잖아요. 또 오므라든 연꽃과 가장자리가 시든 연꽃 대비를 이루잖아요. 또 오므라든 연꽃은 또 느긋한 곡선을 그린 또 오목한 연잎과 호응을 하고 그래서 또 김홍도 연꽃 그 전체 보면 어떤 사실성과 어떤 서정성이 또 대응을 이루고 또 우리가 계절로 보면 이게 이제 여름이 끝나고 가을로 가는 길목이니까 여름과 가을에 두 계절이 또 화면 속에서 교차하고 이러한 어떤 두 개의 대응이 곡선의 아름다운 연속된 흐름을 따라갖고 자연스럽게 연결돼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또 이러한 그 썩은 시든 연잎도 이게 그림의 주제가 된다. 이게 더 이게 생생한 연잎보다 이 시든 연잎이 있음으로써 어떤 계절감도 보여지고 또 아울러서 뭔가 더 사실적인 느낌을 더 강화시키고 있다라는 걸 여러분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김홍도 그림을 이미 또 이제 김홍도가 이제 거의 한 3년 동안 연거푸에서 이제 연거푸 그 이제 여행을 합니다. 여행을 하면서 김홍도가 또 나름대로 어떤 가장 아마 그 그림 큰 공부를 하는데 우리가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여행이 최고의 공부입니다. 그래서 화가들은 사실 미대 들어갈 게 아니라 여행을 하는 게 최고의 공부예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분이 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이제 박대성 하백. 박대성 하백은 여행을 통해서 자기가 모든 세상을 공부했다라고 얘기하는데 김홍도도 그런 계기가 있었어요. 근데 그거는 전부 다 개인적인 돈을 들여서 간 게 아니라 공무로 간 거예요. 이제 가장 그 첫 번째 시작은 1788년인데 이제 그 정조가 두 사람의 그 화원을 금강산으로 보내서 금강산과 그다음에 이제 그 관동팔경을 그려오게 해요. 근데 김홍도와 이제 짝을 이룬 사람은 그 선배 화가인 김응환입니다. 근데 김응환하고 나이 차이가 얼마 안 나는데 한때는 김응환이 김홍도의 뭐 스승이다. 뭐 이러한 이제 설도 있었는데 그거는 나이로 봐서 이제 그럴 가능성은 굉장히 이제
적습니다만은 어떻든 간에 김홍도와 김응환을 함께 보내. 이게 이제 정조의 스타일이에요. 항상 함께 둘을 짝을 지어서 그 금강산을 그리게 하는데 이거 그리게 하게 온 이유는 뭐냐면 금강산이 그 당시에 금강산 여행이 대거 유행을 한 거야. 요새 뭐 해외여행 유행하듯이. 그래서 이제 가난 시골에 뭐 아줌마들도 막그 금강산을 갈 정도로 굉장히 그 유행을 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금강산을 가면은 지옥에 빠지지 않는다. 그런 속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에 가지 않기 위해서 항상 금강산을 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백성들 사이에 금강산이 유행이니까 정조는 거기까지 갈 수가 없잖아요. 갈 수가 없으니까 바로 이제 그두 화원을 통해서 이제 그려오게 하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김홍도하고 김응환이 이제 어떤 식으로 갔느냐? 그걸 신강하라는 사람이 김홍도와 김응환이 이제 그림 왕명을 받고 그림 그리러 간 얘기를 시로 쓴 게 있어요. 일찍이 왕명을 받들고 동쪽 관문. 동쪽 관문은 어디냐면 대관령이에요. 그러니까 영동고속도로 맨 처음에 따라가가지고 대관령을 해서 우리가 강원도 바닷가 관동판경을 보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금강산을 그리거든요. 그런 코스인데 그래서 동쪽 관문을 넘어갈 때 좋은 비단을 싣고 채찍을 달리면 말을 그러니까 말을 타고 간 거예요. 그리고 뒤에다가 비단을 싣고 간 겁니다. 그래서 금강산 만봉우리 솟아 아홉 고을에 있는데 신선이 어른어른 논일고 바닷물결 출렁인다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무남이라는 곳을 지금 간 걸 김홍도가 스케치한 그림이에요. 스케치한 그림인데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김홍도 일행이 여기 보여요. 여기 보입니까? 여기 동그랗게 커서 이걸 확대해 보면 이런 모습이에요. 여기 보면 두 사람이 말을 타고 있죠. 그럼 한 사람은 김응환이고 한 사람은 뭐예요? 김홍도죠. 그러면 김응환은 나이가 많은 선배고 김홍도는 그 후배라 그랬는데 앞이 김홍도겠습니까? 뒤가 김홍도겠습니까? 조현양 선생님. 예, 앞에 같은데요. 예? 앞, 앞인가요? 느낌으로. 예? 앞에 앞에 우리가 왜요? 아닌가요? 길 갈 때 네. 나이 많은 사람이가 젊은 사람이 먼저 가요. 아, 내가 앞에서, 보기엔 아래가 김홍도고 예, 뒤가 김응환이고 김응환은 지금 종이 두 사람이 달라붙어 있잖아요. 네, 선배와 가니까. 이건 한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또 네, 후배가 앞서야죠. 네. 안 그래? 좀 길을 그러니까 살펴야, 밑에가 이 장면이 요 장면. 요 장면 확대한 건데 밑에가 김홍도고 위에는 전 김응환으로 보는 거예요. 또 다른 스케치, 그 당시 스케치한 그림 중 이게 이제 국립정보박물관 소장돼 있습니다만 여기도 보면 한 사람은 김홍도고 한 사람은 김응환이에요.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보여드리지 않았으면 여기는 또 이제 시종들이 말을 자꾸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건 누가 김응환이고 누가 김홍도 같아요? 이건 어렵죠. 어? 이건 확률이 너무 작으니까 이건 넘어가고. 그래서 이제 어떤 코스를 봤냐면은 영월, 평창, 대관령 이거 영동고속도로예요. 그리고 이제 강릉으로 가서 우리 조현양 선생님의 고향인 강릉으로 가서 삼척으로 내려가서 울진, 평해 그리고 다시 또 올라가서 양양, 간성, 영랑호 그리고 나서 금강산으로 들어간다. 삼일포, 해금강, 신계서, 온정령, 시중도, 장안사, 비운서, 유점사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다시 말하면 영동고속 들어가서 대관령을 넘어서 강릉을 가서 밑으로 내려왔다가 위로 올라가서 금강산을 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 여기 영동고속도로예요. 영동고속도로고 여기 평창 휴게소고 요 밑에에 김홍도가 그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가는 도중에 있는데 그게 뭐냐면 청심대라는 거예요. 조인양 선생님 여기 가보셨어요? 못 가본 것 같은데요. 근데 이 그림이 되게 세밀하지 않아요? 이 그림을 보면 마치 아까 여러분 저기 그 김홍도가 그런 그 호랑이 그림 있잖아요. 호랑이 그림을 그린 듯한 어떤 사실주의, 세밀한 사실주의로 이 경치를 그린 거예요. 이거 우리나라 아마 이런 진경을 산수를 그린 것 중에선 가장 세밀한 화법. 이거 크기도 작아요. 화첩이기 때문에 스케치북 같은 거거든요. 크기도 작은데
굉장히 세밀하게 표현하고 있는. 근데 여긴 제가 여기에 왜 이렇게 세밀하게 그러냐면 정조의 취향이 세밀한 걸 좋아하는 거예요. 정조가 한 말 한번 읽어볼까요? 화엄 그림에 말하는 바 남정이라는 것은 귀한 점으로 치밀하고 섬세한 데 있는데, 그러니까 정조가 생각하는 그 화원의 남정화는 치밀하고 섬세한 그림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화원들이 이렇게 제멋대로 그렸으니 이것은 비록 자잘한 일이라고 하나 역시 마음이 편치 않다고 하시고 그자 쫓아내라. 정조 되게 까다롭지 않아요? 이게 자기 마음에 들지 않게 그림을 그리면 더 나가 이렇게 쫓아내버려. 어? 왕이 쫓아내면 얼마나 그 충격이겠어요. 그죠? 근데 예전에는 이런 왕이 없었어요. 뭐 그림을 잘 그리거나 말거나 그걸 참견 안 했거든요. 임금이 할 일이라고 생각은 안 했는데 정조는 이렇게 그림에 대해서 아주 철저하게, 응? 자기 마음에 안 그린 사람 막 쫓아냈다는 얘기가 여러 번 나와요. 그리고 지난번도 얘기했지만 그 풍속화 그릴 때 누구나 보고 사람들이 보고 껄껄 웃게끔 그려라. 나는 지시를 두 번이나 하잖아요. 그런 왕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어? 그런 뭐 화원들이 하는 뭐 그거까지 막 그렇게, 어떻게 보면 좀 쪼잔한 일 아니에요, 왕으로서. 그런데도 그렇게 정조는 그림에 대해 신경을 썼고, 그건 무슨 얘기냐면 그림을 통해서 세상을 다스렸어요. 그림을 통해서. 그거는 이제 오늘하고 관계없으니까 넘어갈게요. 그래서 여기 청심대를 제가 가봤어요. 가봤더니 강릉 도호부사 이제 지금 이제 강릉 이제 지금은 그 강릉군은 아니죠. 강릉군이 있었나요? 예전에 조현영 선생님. 하여튼 뭐 지금으로 하면 강릉시장 정도 돼요. 네. 그 박양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청심하고 관기인데 기생하고 사랑에 빠진 거예요. 사랑에 빠졌는데 근데 이 경우에 이제 박양수가 이제 여기 끝나고 서울로 올라가 버린 거예요. 그러면 관기 청심을 데려가야 되잖아요. 근데 안 데려갔어. 안 데려갔더니 청심이 너무 실망을 해가지고 요 바위에서 떨어져 죽었어요. 이 청심대예요. 청심의 어떤 그 사랑, 러브스토리, 슬픈 사랑 이야기가 담긴 바위예요. 그래서 여기 가면은 사당도 그 밑에 있고 또 이렇게 최근에 그린 겁니다만 이렇게 청심을 초상을 해가지고 이렇게 봉안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곳을 이제 가는 도중에 이거는 사실은 이제 정조가 요청한 사항 같지는 않은데 여기를 아마 들린 거고 아니면 또 정조가 거기 한번 그려와봐라고 특별히 지시했을지도 모르지만 하여튼 그런 근거는 없어요. 이거는 왜냐하면 관동팔경도 아니고 그리고 또 이제 그 뭡니까 금강산도 아닌데 하여튼 이 가는 도중에 그렸던 거고 드디어 이제 대관령을 그립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조현양 선생님이 아마 이제 활약을 해야 되는데 여기 어디서 그랬을까 제가 찾았어요. 어디서 찾았냐면 여러분 그 영동고속도로에 그 대관령 휴게소가 있잖아요. 근데 최근에 있는 대관령 휴게소 말고 예전에 지금도 그 옛날 고속도로 길이 있어요. 예, 어딘가 있습니다. 평창인가 어디서 이렇게 들어가죠. 어디서 들어가지? 횡계에서, 평창인가? 횡계에서요, 횡계. 횡계에서 들어가면 여러분 그냥 그 요새 새로 난 고속도로를 쭉 가다가 횡계에서 나오세요. 횡계에서 나와서도 강릉 충분히 가니까 그러면 옛날 고속도로 길을 갈 수가 있는데 가다 보면 대관령 휴게소가 있어요. 그 대관령 휴게소에서 옛날 대관령 휴게소 내려다보면 딱 이 모습이에요. 그래서 제가 찍었어요. 요거예요. 그럼 여기에 보시면은 여기에 오른쪽 요게 뭐냐면 요게 경포 호수예요. 경포호수고 그다음에 여기에 길이 이렇게 쭉 났는데 이게 대관령 옛길이 이게 강릉의 옛길이에요. 지금은 요 길이 이만큼 이렇게 보이다 말다 이렇게 되고 요 길에 이제 오른쪽에 보면은 많은 아파트들이 이렇게 그 들어서 있고 그리고 또 이 바다에도 여러 가지 뭐 이제 호텔이라든가 이런 걸로 이렇게 가로막고 있어요. 그러나 어떤 간에 상당히 비슷하지 않아요? 요 산은 이제 요걸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김홍도가 그 김응한하고 그 대관령 휴게소쯤에서 내려다보면서 그 이게 강릉 시내의 모습을 그렸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경포대에 가면 경포 주위에 그 해운정이라고 있어요. 이 해운정에 가시면 여기에는
여기 해운정이라고 이제 그 유명한 우암 숭시열이 거기 이제 편액을 썼는데 앞에 쓴 거는 이제 요새 새로 만든 거고 오리지널 편액은 뒤에 있어요. 그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해운정 역방록이 있어요. 해운정 역방록은 뭐냐면 방명록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역대 해운정을 방문했던 사람들의 어떤 이런 누구누구 방문했는지가 여기에 이제 다 써 있는데 그 중에 보면 재밌는 게 뭐냐면은 여기에 김웅한, 김홍도가 있는 거 보입니까? 오른쪽에 김웅한, 김홍도 해가지고 이렇게 돼 있고 여기 무신년 이게 이제 1788년이에요. 8월에 8월 이게 음력 8월 초 9일 날 그러니까 한 9월쯤 되겠죠. 9월 초쯤에 여기에서 이제 머물렀고 이 화사 승전 화사 그러니까 임금의 이제 이런 지시를 받은 그 화사가 여기에서 이제 감상한 여기에 이제 여기 왔다는 얘기가 여기 써 있는데 여기 있네요. 김뭉환, 김홍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역대 유명한 사람들이 그 해운정에 머물렀고 또 이러한 그 역방록이 또 어디 있냐면은 여러분 저기 강릉에 가면은 그 유명한 그 집이 있죠. 유명한 가장 유명한 집이 그 뭡니까? 열화당 있잖아요. 우리 그 저기 출판사하고 비슷한 그 열화당에도 이런 똑같은 그 역방록이 있어요. 거기도 보면 김응한하고 김홍도가 이렇게 쓴 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김홍도하고 김응한이 이제 여러 폭의 이런 스케치를 했는데 이걸 여러분한테 다 설명하면 오늘 시간이 넘어가니까 그 중에 몇 개 이제 좋은 작품 한번 보여드리겠는데 여러분 해금강이에요. 근데 해금강은 요새 못 들어가게 해요. 왜냐면 여기 군사시설이 있대요. 예전에 우리가 금강산을 오픈했을 때도 해금강을 오픈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내가 얼마 전에 여기를 갔다 온 사람 얘기를 들었어요. 그 독일, 독일 출신의 미국인 교수가 여기를 갔다 왔어요. 몇 년 전에. 2016년에. 그래서 물어봤더니 여기 군사시설이 있어서 이거 공개를 안 하고 자기도 사진도 제대로 못 찍게 해서 이렇게 이제 조금 일부 찍었다 그러는데 해금강이 너무 아름다워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에도 그 니은자 기역자로 표현 이걸 우리가 절대준이라고 하는데 이 김홍도가 하여튼 즐겨 그리는 준이 이게 니은자 기역자로 어떤 그 바위의 결 또 어떤 바위의 주름 바위의 어떤 질감을 표현하는 이런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되게 세밀해요. 그래서 우리가 김홍도의 그림이 굉장히 세밀하고 치밀한다. 그 이유는 왜 그러겠습니까? 아까 정조가 뭐라 그랬어요? 화원이 그리는 남정화는 치밀하고 세밀한 데에 그 묘미가 있는데 그거를 마구잡이로 그냥 거칠게 그리면은 그런 놈들 쫓아내라 하고 아까 지시했잖아요. 이렇게 그려야 쫓겨나지 않는 거고 이렇게 그려야 정조의 그 사랑을 받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유명한 이제 이게 이제 총석정인데 이게 주상절리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대나무처럼 이렇게 결이 있는 주상절리인데 이 주상절리는 동해안에 쫙 그 주상절리가 있습니다. 제가 그 예전에 근무했던 경주에도 있고 울산에도 있고 심지어는 그 제주도의 천잔평포도 옆에 가면 주상절리. 그러니까 제주도부터 해가지고 부산, 울산, 경주를 쭉 해가지고 어디까지 가면 요 강원도까지 가는. 그래서 이 강원도의 이런 동해안이 주상절리다. 이거를 이제 김홍도가 이 스케치풍으로 그린 거고,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여기 이제 사진의 오른쪽 이걸 나중에 이제 이 스케치를 갖고 와가지고 한 몇십 년 뒤에 어떤 기억으로 그린 그림이 오른쪽 그림. 이건 기억으로. 그러니까 스케치를 보고 기억으로 그린 거죠. 그래서 그 왼쪽에 그 스케치풍의 이러한 그 청석정을 조금 더 과장을 했는데 그 과장이라는 건 높이와 깊이예요. 그러니까 우선 시점도 굉장히 높은 시점으로 그립니다. 이거는 정조가 좋아하는 시점이에요. 정조대왕은 전체적으로 보기를 원할 거 아니에요. 궁중에서 화원들이 그려오면은 뭔가 이렇게 그냥 아주 파노라마식으로 이렇게 이렇게 쫙 펼쳐지는 그 광경을 보고 그다음 디테일하게 보기를 원할 거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요새 말하면 이제 김홍한하고 김홍도는 사진작가 역할을 한 거예요. 정조의 어떤 정조를 위한 사진작가 역할을 한 건데 근데 이거는 그거하고 상관없이 후대에 왼쪽은 이제 그런 목적으로 그린 거고 오른쪽은 자기식으로 이제 그거를 재해석한 건데 여기도 굉장히 높은 시점이에요. 마치 우리가 드론을 띄운 것처럼 항공 촬영하듯이 높은 시점인데 실제의 총속점보다 더 높이 더 키가 크게 그려지고 그리고 또 높은 시점에서 내려다봐서 저 아주 깊이 있게 전개되는 높이와 어떤 깊이
이를 더 과장을 해서 이런 웅장한 자연을 표현하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총속적인데 실제 그림하면 요거 요런 거예요. 어? 요거는 왼쪽 그림의 스케치는 거의 실물하고 비슷한 스케일이잖아요. 근데 후대에 그릴 때는 더 높이 이렇게 키가 크게 그리는 거죠. 이제 갔다 오니까 또 다시 또 정조가 아까 1788년에 갔다 왔다고 기억하세요? 1788년. 45년생입니다. 45 빼면은 그리고 나서 1년 뒤에 이게 44세 때는 이제 금강산 갔다 오라 그러더니 갔다 오자마자 그 다음에는 또 대마도 갔다 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1789년입니다. 근데 대마도를 왜 가냐면은 바로 이제 여기 정주실록에 나온 얘기인데 이 당시에 대마도가 경제가 너무 어려운데 대마도 사람들이 어렵다고 해가지고 그냥 여기서 굶어 죽지 않을 거고 대마도가 예전부터 그게 뭐냐면 그 해적의 소굴이에요. 그래서 이제 대마도에 이제 가면은 거기 어떤 동요가 있냐면 어린아이 동요 중에서 아버지 아버지 조선에 가서 먹을 것 좀 갖고 오세요 이런 동요가 있어요. 그 아버지가 그냥 갖고 오는 게 아니라 훔쳐오는 거죠. 해적이니까. 그리고 또 해적의 소굴도 있어요. 대마도 가면은. 근데 평상시는 괜찮은데 이렇게 막 경제가 오르면 이 사람들이 그대로 여기서 보시면 여기 써 있네. 공공한 처지에 이르게 되면 반드시 앉아서 죽음을 기다리지 않을 것인데 비록 풍신수길처럼 흉악한 짓이나 또는 대마도의 외노가 아까 외노가 이게 뭐냐면 그 외노 같은 짓은 하지 않을지라도 누락질 할 일은 많이 생길 것이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방어를 해야 된다. 이런 뭐 동네라든가 부산 같은 데를 이걸 잘 막아내야 된다라고 누가 이제 이거를 이제 상소를 올린 게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대마도가 경제가 어려운 이유는 이게 전부 석산이에요. 온통 산이 있으니까 여기는 쌀이 안 나요. 제주도도 원래 쌀이 없었잖아요. 어? 여기도 쌀이 안 나니까 밤낮 뭐 물고기만 잡아먹고 살 수는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대개 이제 교육을 통해서 우리나라 이제 부산에 왔다 갔다 하면서 교육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생계를 유지한 거죠. 그러니까 대마도에 뭐 은이라든가 아니면 물생선 이런 것들을 가져다가 이제 부산에서 팔면은 먹을 거 갖고 오고 했는데 지금 하여튼 경제가 지금 막 너무 어려워서 여기 네 번 다섯 번째 쯤 시장까지 폐기할 정도 예, 이제 이르렀는데 그래서 이제 그 조선통신사가 이제 임진왜란 이후에 계속 가는데 정조 때만 안 가요. 정조 때 안 간 이유는 일본에서 계속 오지 말라는 거. 우리가 지금 사정이 너무 안 좋다. 그랬더니 정조가 누굴 보냈느냐? 김홍도하고 김응한을 아까 말한 1789년에 보내는 거예요. 왜 보냈겠어요? 이 기록을 보면 그건 간첩행위 아니에요? 도대체 왜 저 사람들이 그렇게 힘들어해서 조선통신사도 왜 보내지 말라고 그러냐. 도대체 한번 가서 알아봐라. 이런 얘기예요. 대마도가 궁금한 거예요. 대마도를 그려와라. 대마도 지도를 그려와라. 그래서 그걸 가고 있는 겁니다. 이제 경부고속도로 그 노선을 타고 김응한하고 김몽도가 뭘 타고 갑니까? 아까처럼 뒤에 비단을 싣고 말을 타고 다박다박 가는 거예요. 가서 어딜 들렸나? 여러분 지금 보시는 이렇게 바위에 새겨지는 걸 제명이라 그럽니다. 제명. 제명이라 그러는데 여러분 그 통도사 입구예요. 통도사 입구 가면은 밑에 계곡부터 이 바위에 이런 제명들이 가득 있는데 여기 유명한 사람들의 이름들이 다 새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봤던 박명록, 역박록하고 같은 의미예요. 바위에 새겨진 역박록인데 재밌는 거는 여러분 여기에 요쯤에 보면 여기 지금 보입니까? 여기 왜 보이는지 아세요? 김홍도, 김응한이 있는 거예요. 확대해 볼까요? 여기 김홍한 보이고 김홍도 보이죠? 더 확대해 보일까요? 김홍한하고 김홍도 있죠. 이건 아까 여러분 기억나세요? 그 해운정에 있는 역박록하고 같은 순서로 썼잖아요. 그리고 또 이게 또 어디 또 있냐면은 금강산에도 있어요. 금강산에 금강산에도 있는데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그 미국 학자, 그러니까 영국 저기 독일계 미국 학자가 금강산 가서 그걸 찍어 왔어요. 요번에 제가 그 사진을 빌려서 그 책에 올립니다. 그러나 일단 이런 공개 강좌에서는 공개하지 말라 그래서 책에만 올리는데 거기도 똑같이 김홍한, 김홍도 이렇게 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부산까지 딱 왔는데 부산에서 김응한이 너무 피곤해가지고 세상을 떠나요. 그러니까 김응도는 굉장히 황당한 일이죠. 그래서 어떻든 간에 뭐 사정이 그러니까 김응한을 장사를 지내 부산에서. 그리고 혼자 대마도를 갑니다. 혼자 여기 빨간 게 여기 대마도입니다. 이거 부산하고 여러분 여기에 이제 그 나고야라고 있는데 사가현에 나고야 사이에 이렇게 징검다리처럼 돼 있는데 여기 보면 가까운 건 대마도고 여기는 이끼섬이에요.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한국과 일본의 어떤 그 교류 관계 어떤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 그 밑에 있는 나고에서 보면 이끼섬이 보여요. 이끼섬에서 보면 대마도가 보이고 대마도에서는 부산이 보여요. 거꾸로 부산에 대마도가 보이잖아요. 그건 너무 여러분 많이 들어서 알잖아요. 보이면 옛날에도 가요. 이런 시기에도.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이니까 이렇게 가고 해서 서로에게 교류가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진 어떻게 보면 한일 간의 그 무역 핫 라인이 바로 여기예요. 여기인데 또 전쟁도 여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임진왜란 때 바로 여기 밑에 있는 나고야에서 다 군사들을 풍신수길이 모아갖고 여기 이끼로 와가지고 대마 들어와서 부산을 침공하고 한 팀은 마산, 한 팀은 울산 쪽으로 두 팀으로 해서 이렇게 우리나라를 친 거예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제 대마도를 혼자 가요. 김홍도가. 김홍도가 가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이게 다 석산이에요. 석산이고 이거 뭐다 돌이잖아요. 제가 이제 이것 때문에 대마도를 갔는데 이 대마도 애들이고 그래서 얼마나 돌이 많냐면은 지붕도 전부 돌이 많으니까 지붕도 전부 다 돌로 전통 가옥을 보면 돌로 이렇게 지붕돌로 있어요. 여기도 이게 돌 아니에요? 이 정도로 돌이 많은데 김홍도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왜냐하면 여기에 지금 여기 좀 빠졌습니다만 굉장히 그 높고 굉장히 험해요. 험한데 정조가 항상 원하는 그 앵글은 뭡니까? 항상 드론에서 내려다보는 것처럼. 어? 그러니까 항공 촬영하듯이 높은 데서 내려다보는 이 전경을 원하는데 우리 밑에서 이렇게 하려고 해도 어느 정도는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거 올라가다가 김응하는 세상을 떠난 거야. 너무 체력적으로 무리가 돼서. 근데 김응 둘이 있으면 그래도 그게 좀 덜 힘든데 혼자서 여기서 얼마나 그 힘들게 이걸 그림을 그렸겠습니까? 이제 그 그림은 좀 남아있지가 않은데 근데 심지어는 어떤 얘기 있느냐? 일본의 이제 풍속화인 그 우키요에가 있는데 풍속화이다 미나입니다. 왼쪽인데 여기에 그 샤라크라고 아주 대표적인 그 화가인데 이 사람이 김홍도다. 라고 이제 그 소설가 이영희 씨가 소설을 썼어요. 근데 사실은 근거도 없어요. 근거도 없고 거기 갔다가 바로 오고 또 다음 어디 또 여행을 떠나거든요. 여기 1년 동안 이렇게 살지도 않습니다. 살지도 않는데 하여튼 그 오른쪽에 이런 그림을 그렸던 김홍도가 바로 우키오의 대표적인 샤라크라라는 하여튼 이 소설 같은 이야기가 또 한동안 이렇게 유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또 아까 1789년에 대마도 갔다 왔잖아요. 1788년에는 금강산 갔잖아요. 1789년에는 대마도 갔다 왔는데 또 1790년에는 또 김홍도를 정조가 또 중국 갔다 와라. 동지사로. 중국 갔다 와라. 중국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3년 연거포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90년 10월에 가가지고 91년 2월에 동지사라는 건 뭐냐면 그 정을 초하루 1월 1일 날 그 이제 중국의 그 황제한테 가서 선물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조공을 바치는 거죠. 아무래도 이제 우리는 이제 중국이 그 천자국이고 그 주변에 있는 나라는 이제 제후국이니까 이게 이제 그 중국의 그 중화 사상의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가장 천하의 중심이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나라들 우리한테 조공을 바쳐라. 뭐 이런 관계거든요. 결국 우리로서는 그 유쾌한 관계는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동지사를 보내요. 1월 1일 무렵에. 그럼 1월 1일 날 그 행사에 참여를 하려면 10월 내서부터 움직여야 돼요. 그리고 그 행사를 참여하고 돌아오면 2월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10월과 2월 사이. 여길 또 갑니다. 근데 이때는 그 김응한이 세상을 떠났잖아요. 그래서 동갑내기인 이명기하고 같이 또 짝을 이뤄서 보냅니다. 항상 이 정조의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그 가는 코스가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그 한성, 서울에서 평양을 해가지고 우주를 해서 그다음에 중국을 들어가죠. 봉황성, 요양, 심양 쭉 해서 산해관,
그리고 봉통주, 북경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열하일기 있잖아요, 열하일기. 열하일기는 이 북경을 갔는데 북경에 누가 없어요? 황제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는 이제 여름에 간 거예요. 여름에 갔는데 여름에 갔을 때는 여름에 황제들이 저기 청나라 황제는 북경에 있으면은 전염병이 걸린다 그래가지고 저쪽에 멀린 그 열하까지 가는 거예요. 열하에서 거기에서 항상 여름을 보내는데 피서성장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기 누굽니까? 그 저기 박지원이 열심히 여기까지 가니까 북경이 없는 거예요. 없어갖고 다시 그 열하있다 그래가지고 또 4박 5일 동안 자지도 못하고 그냥 가서 거기에 어? 그 다시 말하면 청나라 황제를 이렇게 만나고 뵈고 오는 이제 이런 일이 있는데 그게 바로 열하일기예요. 보통은 열하까지 안 가고 북경까지만 가는데 그때만 특별히 여름이기 때문에 열하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가는 도중에 이걸 그려요. 이건 놀라운 그림입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윤수정 선생님 막 지금 하품하는데 이게 지금 무슨 그림인지 아세요? 소리 안 들려요. 만리장성이요? 만리장성이. 만리장성 우리나라 화가가 그린 거 본 적 있으세요? 없죠. 이 지금까지 유일한 그림이에요. 물론 이제 유세 화가가 그린지는 모르겠는데 조선시대까지는 유일한 그림. 누가 그랬어요? 김몽도가 그랬어요. 근데 만리장성을 너무 이걸 그리려 그러면 엄청 올라가야 되겠죠,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디테일한 그림이고 그리고 또 이제 그 산에 가기 전에 또 이제 여기 이렇게 바닷가 여기 이제 들리고 지금 요 모습에 이런 데를 이제 들리고 그리고 또 여기 산해관 산해관이라고 만리장성의 동쪽 끝이에요. 그 동쪽 끝에 있는 여기 또 그 오른쪽은 요건 이제 바로 그 동지사 일행이에요. 오른쪽 보입니까? 여기 안에 이제 김홍도도 있을 거고 이제 동지사도 있고 동지사 부사도 있고 지금 다리를 건너가고 있는 장면이고 여기에 이제 산해관이 있는 겁니다. 그 산해관을 가고 산해관에 보면 지금 이런 모습에 천하제일관이라고 이렇게 이제 써 있죠. 그리고 또 요 그림도 놀라운데 이 그림도 여러분 여기가 뭐냐면 여기가 천안문 광장이에요. 천안문 광장. 천안문 광장의 조선시대 모습은 이렇게 생겼어요. 청나라 때 모습이에요. 지금은 여기에 보면은 이제 이거부터 그림엔 좀 이게 좁게 났지만 엄청 넓잖아요. 천안문 광장이 넓고 그다음에 요 앞에 있는 이 건물도 있고 그리고 또 여기 그림에 좀 빠졌습니다만 천안문 광장뿐만 아니라 보궁도 그려요. 보궁에 막 사신들이 들어가는 모습도 그리고 그래서 정말 진기한 그림들이 이 화첩에 많아요. 이게 바로 뭐냐면 1790년부터 1790년 10월부터 1791년 2월까지 동지사 일행으로 누가 갔다 그랬어요? 김홍도하고 이명기가 갔다 와서 그린 거예요. 근데 이때 왜 갔느냐? 간 이유는 전에도 한번 제가 책과도 할 때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청하고 관계가 한 150년간 나빴잖아요. 나빠가지고 이때부터는 이제 정조 때부터는 이제 뭔가 외교 노선을 바꿨고 청하고 이제 관계를 이렇게 이제 원활하게 하려고 이때 이제 가는데 그래서 심지어는 어떤 일까지 있었냐면 여러분 지난 한 3주 몇 주 전에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그 궁정회화 했을 때 그때 그 걸륭제가 이제 정조가 첫 번째 그 왕세자 아들이 죽잖아요. 죽고 나서 그다음에 아들이 없으니까 그 걸륭제 청나라 걸륭제 황제가 걱정을 해가지고 정조 보고 아들 빨리 나라고 그 복복자 그 문자들 그 여기 선물하거든요. 우리가 보통 그 복자들 많이 이렇게 쓰잖아요. 그 중국식 문자도예요. 그 중국집에 가면 앞에도 복자, 뒤에도 복자, 온통 막 복으로 집안을 다 하는데 그걸 다 미나 작가들이 잘 모르고 우리 건지 알고 복자를 이렇게 그리는데 사실은 중국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청나라 황제 걸륭제도 복자를 엄청나게 큰 복자를 써가지고 바로 뭐냐면 그 정조한테 그걸 선물한 거예요. 좀 아들 낳아. 복 받으라는 얘기가 그게 아들 낳으라는 얘기. 그 덕분에 아들을 낳잖아요. 아들 낳아가지고 그 왕세자를 책봉한 애가 1800인데 1800인데 세상을 떠났다 기억나세요?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는 이제 누굽니까? 저기 정조의 그 할아버지인 영조의 그 계비가 수렴청정을 하잖아요. 정순왕.
그래가지고 막 나라가 엉망진창이 되죠. 어? 수렴청정하는 바람에. 근데 어떤 그런 스토리가 있는데 이때 이런 것들을 김홍도하고 그다음에 이명박이 그려오게 한 거는 이제 중국하고의 어떤 친밀한 관계를 위해서 이런 걸 아주 사실적으로 이렇게 그려오게 한 거예요. 근데 다 보면은 시점이 다 높아요. 응? 여기에 이제 김홍도가 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아, 그리고 나서 항상 가면은 어딜 들리냐면은 바로 이제 그 사신들이 머무는데 옆에 천주당이 있습니다. 이게 남당이라고. 그러니까 북쪽, 동쪽, 서쪽, 남쪽에 다 천주당이 있는데 남쪽에 있는 천주당을 남당이라 그래. 근데 남당에 지금은 이 벽화가 없어졌습니다만 그 벽화에 보면은 박지원이 그 남당의 벽화를 보고 감동한 그런 이야기를 쓴 게 있어요. 천장을 우러러보니 수많은 어린이 이게 저기 그 기독교에 나오는 이제 그 음? 기독교에 나오는 거 천사들이죠. 어린애들이 오색구름 속에서 뛰노는데 허공에 주렁주렁 매달려 있는 것이 손으로 만지면 살결이 따뜻한 것 같고 또 팔목이며 종아리는 포동포동 살이 쪘다. 그리고 구경하는 사람들이 놀라서 눈이 휘둥그레져 가지고 떨어지면 받을 것처럼 이렇게 실감나게 손을 받치고 고개를 젖혔다. 이건 박지원만 본 게 아니라 동지사로 간 사진들은 겨울철마다 매년 가니까요. 이걸 보는 거예요. 김웅도 지금 100% 봤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갔다 와가지고 떤 일이 벌어지냐. 갔다 와 나가서 몇 달 후에 그린 그림이에요. 김홍도가 그린 그림인데 여기에 여러분 여기구나. 오른쪽에 보면 강세양이 뭐라 그러냐면 김홍도가 중병을 앓고 새로 일어났는데 이렇게 세밀한 그림을 그릴 수 있었다니 오래된 병이 완전 회복된 걸 알 수 있어 얼굴을 대한도 기쁘고 위로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1700, 아까 그 1790년 4월이네. 1789년 10월부터, 아까 날짜가 틀렸습니다. 1789년 10월부터, 이게 다시 말해 대마도 갔다 오자마자 다시 북경을 보낸 거예요, 정조가. 1789년 10월부터 2월에 갔다 오고 나서 중병을 하는 거예요. 이게 죽지 않은 게 다행이죠. 왜냐하면 1788년에 금강산 가죠. 1789년에 대마도 가죠. 그것도 혼자. 그리고 1789년 겨울에부터 1790년 2월까지 어디 가요? 북경 갔다 오잖아요. 북경 갔다 와서 중병을 앓고 나가지고 다시 이제 4월쯤에서 일어나가는 거예요. 회복이 돼가지고 또 세밀한 그림을 이제 그리는 거예요. 이 당시는 그러니까 화원하면 무조건 세밀한 그림을 그려야 되는 거예요. 화원의 덕목은 세밀하고 치밀한 아주 사실주의예요. 강세양 선생이 쓰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리고 나서 회복이 되고 나서 또 어디로 이제 투입이 됐냐면은 정조 예전에 여러분 설명드렸을 거예요. 이게 바로 그 사도세자의 묘를 사도세자 묘를 어디서 어디로 옮긴다 그랬죠. 윤수정 선생님은 그때 내가 열심히 들으라고 했는데 기억하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전동동 그 배봉산, 서울의 그 동네, 저기 동대문에 있는 전농동의 그 배봉산, 서울시립대 뒷산이에요. 거기에 일반 묘로 있던 거를 명예회복한다고 이장을 한 거예요. 원래 수원으로. 그게 바로 이게 뭐냐면, 그러면서 이거를 이제 혈융원으로 이제 승격을 시키는 거죠. 일반 묘에서 원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세자의 묘란 뜻이에요. 혈융원. 그래서 이 혈융원에 행차하는 거를 원행이라고 한다. 기억나시죠? 원행. 능행이 아니에요. 아직 능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능은 뭐예요? 임금이 돼야 되는데 사도세자가 임금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세자로 명예회복이 된 거예요. 그래서 무덤이 묘에서 뭐로 됐어요? 혈융원으로 된 거예요. 그 원행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요걸 지키는 절로 용주사를 이렇게 이제 짓게 하고 여기에 불화를 아까 여러분 그 동지사를 같은 두 사람을 동원하는 거예요. 누구누구라 그랬습니까? 바로 김홍도하고 이인문. 그러니까 김홍도하고 이인문을 주관으로 하고 그 밑에서 이제 그 화승들이 이렇게 그리게 하는데 그렇게 해서 그린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부모 운중경 열애정례도. 부모 운중경 열애정례도인데 이 스토리는 뭐냐면 어머니가 아이를 낳느라고 서멀서대되는 피를 흘리고 애를 키우느라고 또 여덟 썸 되는 젖을 먹이기 때문에 뼈가 검고 가볍다. 근데 바로 이제 여기 가운데 있는 이제 석가모니 열애가 아니다 보니까
검고 가벼운 꼭 뼈가 있는 거. 이거는 바로 어머님의 뼈다 하면서 어머님을 생각하면서 무릎을 꿇고 예비하는 이런 모습을 그린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왼쪽에 있는 것처럼 고려시대도 이 똑같은 그림을 그 뼈를 보고 바로 부처님이 가볍게 그냥 목례하는 정도로만 그쳤어요. 그런데 이제 오른쪽 김홍도는 실제 이제 그 경전의 내용처럼 이렇게 이제 예배하는 오체투지하는 그런 장면을 그리고 있는. 근데 이게 이렇게 해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그리는데 그야말로 진짜 몇백 년이 걸려요. 그러니까 차마 응? 그 석가모니를 무릎을 꿇게 땅에 뭐 엎드리게 못한 거예요. 근데 땅이 화승들은 이게 못하죠. 화승들은 어떻게 석가모니를 땅에 엎드리게 해요? 그분도 스님인데. 그런데 누가 이걸 엎드리게 했어요? 김홍도는 스님이 아니잖아요. 스님이 아니니까 과감하게 엎드리게 한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 불교 내용대로. 그리고 또 이 주변에 또 이렇게 제자들에게 여기는 몇 명이 안 되지만 여기 제자들이 이렇게 삥 눌러 하겠는데 이건 누구 어떤 그림이 생각납니까? 바로 씨름하는 장면. 씨름하는 장면에 그 구경꾼들처럼 제자들을 삥 누른 거예요. 김홍도 다음 발상이죠. 첫 번째는 여기에 엎드리게 한 거는 화성 같은 이게 이제 스님이 아니기 때문에 과감하게 땅에 엎드리게 한 거고 그리고 삥 둘러서 이렇게 구경한 제자들을 둘러둔 거는 바로 이제 김홍도 스타일의 뭡니까? 이런 씨름에서 보이는 그 구경꾼처럼 이렇게 한 거. 그래서 이런 것도 획기적인 거예요. 이런 것도 혁신적인 거예요. 근데 더 혁신적인 건 이거예요. 이 후불탱화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김홍도하고 이명기가 주관을 했다 그랬는데 여러분 가까이 보시면은 여기 가까이 보시면 되게 통통해요. 여기 손 한번 보세요. 손. 손이나 발 보면 굉장히 입체적이고 통통하죠. 몸도 그렇고. 근데 이런 건 불화의 요 그림 이전에는 한 번도 이런 그림을 그린 적이 없어요. 그냥 평면적으로 표현하지 이렇게 입체적으로 표현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얼굴도 굉장히 막 이상할 정도로. 그런데 이게 왜, 이거 마치 이렇게 그린 이유는 뭐냐면, 그 열하일기에 나온 것처럼 손으로 만지면 그 천사들이 살결이 막 따뜻하고 팔목이고 종아리가 포동포동 살이 쪘다 그랬잖아요. 바로 부처님의 몸을 또는 보살의 몸을 또는 그 이런 신중의 몸을 포동포동 살이 찌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밑에 써 있는 것처럼 불화를 카톨릭의 성화처럼 그린 거예요. 이런 혁신적인 그림, 이런 새로운 그림을 만약에 화승들였으면 죽었다 깨어나도 이런 그림 안 나오죠. 안 그렇겠습니까? 근데 이거를 주관한 사람이 누구예요? 김홍도잖아요. 이명기잖아요. 그러니까 과감하게 이제 이런 그림들이 나와. 이러면서 또 문화가 또 새롭게 바뀌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불교 미술이라는 게 얼마나 보수적입니까? 옛날 해온 그대로 그냥 베끼고 그대로 똑같이 해서 아주 그냥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변화를 주는데 이렇게 획기적인 그 변화를 준 거는 바로 이거를 주관한 사람들이 화성이 아니고 화원이기 때문에 그렇고 그런 어떤 아까 열애정례도도 그렇고 이 불화도 그렇고 이거를 과감하게 화성이 아닌 누구한테 맡겼습니까? 화원들에 맡긴 또 정조의 그 열린 마음. 아까 그 박미금 선생님이 그 얘기 했잖아요. 내가 예전에 얼마 전에 그 페이스북에 그 올렸던 그 무각사, 광주 무각사에 보면은 그 탱화를 그린 분이 천주교 신자예요. 그리고 그거는 탱화인데 불교 내용이 아니라 미나로 그랬잖아요. 미나 문자도로. 근데 그래서 굉장히 아주 획기적인 이러한 그 탱화가 새로 탄생을 했는데 마찬가지로 마찬가지로 정조도 화성들한테 이 일을 맡긴 게 화성들 아마 정조의 마음이 이랬을 거예요. 화성들한테 맡기면 나 그 뻔한 그림이 또 나올 텐데 여기만은 바로 좀 새로운 그림을 한번 그려라. 그래서 김홍도, 이명기 너 가서 그려라.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성화 같은 불화가 탄생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시간이 돼서 뒤에도 좀 있는데 요까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 조금 요까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제 그 티스 민학교가 이제 3주년이 돼요. 내년에 3주년이 돼서
그래서 이제 그, 그 기념하는 이제 축제를 벌입니다. 미나 축제를. 지난번에도 아마 한번 보여드렸는데, 이 세빛동쪽 세빛섬에 어디냐면 이 잠수교에 있는 반포대교 여기인데 여기에 이제 여기에서 축제를 벌입니다. 그래서 그 제목은 세빛동동 미나 페스타. 페스타는 그 페스티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마 이제 그 이전에 하고는 아주 다른 좀 색다른 어떤 개념으로 김몽도식으로 아주 색다른 새로운 개념으로 뭔가 그 미나 축제 또는 미나 아트페어 같은 하여튼 그 두 가지 성격을 가진 이러한 이제 그 축제를 벌이려고 해요. 물론 이제 미나 학교 아닌 사람도 다 참여가 가능합니다. 근데 이 공간이 엄청 커요. 엄청 크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밤에는 이제 이런 모습이고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거기서 그 홈페이지 나오는 그 전시장 중에 한 모습인데 이것뿐만 아니라 전시장이 아주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아마 역대 여러분이 미나 전시 중에서는 가장 좋은 공간에서 아마 전시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좀 공연도 합니다. 공연도 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의 지금 그 프로그램을 좀 준비를 하고 있어요. 아직 완전히 확정이 안 돼서 그쪽하고 또 의논할 사항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 여러분들을 초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열심히 그리셔가지고 저한테 또는 그 민학교에 이 카톡으로 이런 작품을 원한다. 근데 이 공간이 엄청 큽니다. 큰 작품도 가능해요. 그리고 또 전에 얘기한 것처럼 또 작은 작품도 가능. 작은 작품은 제가 이제 또 한 집에 민 한 점이라는 그 운동을 또 벌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또 이제 모사도 가능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형태로든지 하여튼 좀 많이 이렇게 참여하고 또 좋은 작가 있으면 저한테 소개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페스타, 미나 페스타가 이제 샛빛동동 그 미나 페스타 아직 가제입니다만은 앞으로 이제 매년 여기서 열릴 겁니다. 5월 달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꼭 관심을 어, 기울여 주시고 그래서 제가 요새 조금 막 서둘러 가지고 그 컨설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컨설 컨설팅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제 여기에 메인 전시장에 거는 거는 모사는 좀 힘들어요. 거의 창작 조금이라도 하여튼 창작해야 되고 밖에서 이제 파는 거는 모사는 가능해요. 그래서 혹시 이제 그 창작으로 하실 분들은 여러분들이 좀 도움이 필요하면은 제 컨설팅 프로그램을 지금 내일부터 목요일 날 또 하는데 또 1월 달에 그 월요일 날 또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걸 또 요일을 또 바꿔달라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또 임시를 만들었는데 적극적으로 뭐 프로그램에 만약에 그걸 원하시면 빨리 해서 전시에 참여하는 게 저는 이제 더 효과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하여튼 요까지 해서 이번 학기는 이제 마무리 짓고 여러분들이 이제 그 다음 학기에는 미나를 갖고 할 겁니다. 그래서 미나에 대해서 이제 또 다양한 또 15주의 있던 강의가 다시 이제 진행이 되니까 그때 이제 또 이제 우리가 3년 단위로 이 프로그램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지금 이제 3년째 이제 끝났기 때문에 이제는 또 이제 새로 앞에처럼 이제 또 미나 가지고 하고 또 이렇게 이제 또 그다음에 또 다른 거 이렇게 뭐 이렇게 시작을 할 겁니다. 그래서 뭐 오늘 내용도 좋고 아니면은 또 이번 학기 했던 것 중에서도 좋고 또 다른 얘기도 미나가는 어떤 얘기도 좋은데 여러분 또 이제 여러분한테 또 이제 기회를 드릴게요. 예. 화령 선생님 오래간만에 한번 얘기 한번 해보시죠. 안녕하세요. 네. 네. 어, 그동안 수업 너무 잘 들었고요. 아, 그리고 월요일이랑 오늘 해서 김봉도 관련해서 수업 들었는데, 그래서 이번에 새로 나오시는 책도 더 관심이 많이 갑니다. 네, 너무 잘 책 사라고 들었습니다. 참전하는 거 아니니까. 네. 네, 아닙니다. 네, 너무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이게 여러분들이 내가 이제 새로움이라는 키워드를 내세운 거는 뭐냐면 김홍도도 이렇게 이제 국민화가로 이렇게 등극하게 된 거는 이 창의력 때문에 그런 거예요.
혁신, 새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뭔가 이렇게 크게 세상 속에 작가로서 드러내려면 창의력이 있어야 돼요. 모살람은 그냥 장인이에요. 그건 장인 수준이고 만약에 그 아티스트로 활동하려면 창의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미나 자체도 굉장히 창의적인 그림이에요. 항상 얘기지만. 그래서 미나는 자유다. 제 책에 무명 화가들의 반란 보면 첫 마디가 미나는 자유다잖아요. 똑같은 그림이 없어요. 다들 뭐가 달라도 다른데 이상하게 현대 미나 작가들은 그 학습하는 그 모사의 모사는 그건 학습기에서 필요한 건데 어느 화가나 그걸 갖고 이제 전시장에 갖고 나오니까 그걸 이제 평론가들이라든가 기존에 있는 화가들은 막 난리치는 거죠. 왜 그거는 자기가 집에서 연습하는 거지. 그걸 작품이라고 들고 나오냐. 작품은 창의적이어야 되는데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물론 이제 궁중이화 자체는 조금 더 이렇게 덜 창의적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이제 어떤 우리가 불화처럼 굉장히 보수적인 그림이거든요. 어떻게 그려야 된다는 규범 이런 게 있는데 미나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쪼대를 그리는 거예요. 우리 김은희 선생님 뭐 하실 얘기 있을 것 같은데 오래간만에 들어오셨네. 아니에요. 저 이게 한동안 여기 집이 인터넷이 잘 안 돼가지고 못 듣다가 마지막 강의 들어왔는데 마지막 강의라서 좀 민망합니다, 교수님. 네. 뭐 오늘 얘기나 아니면 다른 얘기 뭐 하실 얘기 있으세요? 아, 저요. 그냥 해외에서 항상 너무 교수님 강의 들으면서 공부하고 또 하고 있는데 이 강의를 빨리 다른 사람들과 함께 듣고 싶다는 생각밖에 없습니다. 지난번에 거기서 뭐 전시하지 않았어요? 아, 네. 그때 전시는 뭐 계속 하고요. 페이스북에서 올린 것 내년에, 같은데. 네. 그리고 저기 내년에 이제 창립전 같은 거 같이 준비하고 있는데 너무 어려워요. 이렇게 막 싱가포르에서는 같이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했는데 이제 여기서는 이제 막, 처음부터 하려니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많이 그리는 분들은 더디네요. 있으세요? 뭘 하려고 해도. 예? 그리는 분들은 있어요? 그, 미나를 그리는 사람들은 그냥 저한테 배우는 학생들 분이신데, 그냥 다 취미로 하시는 거라, 조그맣게 하시는 분들이고, 다른 분들은 이제, 미술협회는 각자 각 그림을 그리시는 작가님들 있죠. 작가 분야가 좀 다 달라요. 그리고 미나는 뭐, 저밖에 없는 것 같고, 예. 한국화랑 뭐 다른 분들은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한꺼번에 모아서 뭐 좀 하려고 하는데, 싱가포르 때하고는 좀 달라요. 그러시구나. 예. 싱가포르는 그냥 지금도 아주 열심히 하시죠? 싱가포르는 다 미나를 하니까요. 거기 계셨던 분들이 다 미나를 하니까 이게 하나인데 이제 여기는 너무 각자고 또 이렇게 각자 막 창팀 전시를 해본 적이 없어서 네, 제가 좀 전시를 해야 된다. 자료, 뭐, 공간도 좀 보고 하는데, 일단 할 수 있는 거는 일단 뭐 한국 문화원, 일본 문화원에서 교수님이 한번 전시하셨던 것처럼 아부다비 문화원 같은 데서는 컨펌을 받았어요. 할 수 있다고. 근데, 네, 네. 안 그래도 이것 때문에 나중에 교수님께 한번 전화를 드릴게요. 한번 연락 쉽지 주시고 않아요. 또 네. 나중에 는 맨땅에 헤딩하는 그런 느낌이시겠네, 그죠? 워낙 하는 지금은 좀 사람이 그래요. 없으니까. 근데 이제 다들 너무나 이게 아트가 이제사, 여기는 케이팝도 이제 들어왔거든요. 한국 음, 문화도 이제 들어오고 예술에 전혀 관심이 없다가 엊그저께 정부에서 아티스트를 위한 비자를 준다는 갑자기 막 뜬금없이 발표가 나가지고요. 그게 있으면 좀 아티스트들이 활동하는데 지금 제약이 많이 있었는데 좀 확 풀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 그럼 좀 내년 뭔가 하기에 좀 수월할 것 같아요. 근데 네, 맨땡 하딩 하고 있는데 뭐라도 부딪혀 보려고요. 저 아시잖아요. 음, 시작하면 해요. 음. 예, 그리고 또 명미라 선생님도 뭐 하실 얘기 있는 것 같은데. 내일 뵐 건데요, 뭐. 이게 얼굴이 나와서는 또 뭐 할 얘기 있는 줄 알았어. 내일 봬요, 교수님.
그래, 또 다른 선생님, 누구 또 없으세요? 송은경 선생님, 김미영 선생님, 침묵을 지키, 침묵을 지키시네. 예. 오늘 저기 사람들이 저기 이 강의 시간을 좀 놓쳐서 그런지 많이 안 들어가지고 좀 얘기할 사람도 굉장히 좀 적네. 적은데 다시 그럼 또 우리 조윤장 선생님 또 뭐 할 얘기는 없어요? 아까 시작을 했는데. 예, 이제 오늘 마지막 날이라서 또 학기에 어,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이번에 그 김홍도 시리즈, 김홍도 시리즈를 이제 들으면서 강의 들으면서 저번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월요일 날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그냥 풍자적인 어떤 그런 풍속화를 그리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그런 화가다 이런 차원에서만 또 생각했다가 그 어떤 이익의 사상이나 이런 것들이 또 밑받침이 되고 바탕이 됐다라는 얘기를 듣고 접하니까 더 깊이감이 있게 느껴지고 또 저도 어떤 그런 뭐 교수님께도 영향을 받고 또 다른 그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한테도 많은 영향들을 받지만 그러면서 그 작품에 또 깊이감도 있어지고 또 작가로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다 그냥 거저 얻어지는 건 아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깊이감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교수님. 근데 여러분 생각할 게 뭐냐면은 김홍도가 최고의 그 스토리텔러거든요. 그러면서 휴머니스트예요. 지난 시간에 이제 그 포인트가 그거거든요. 근데 그 스토리텔링이라는 거는 우리가 그 문이나나 이런 데서는 배제를 했어요. 그리고 특히 또 모더니즘, 현대회화에서도 스토리텔링을 되게 좋아하지 않아서 어떻게 보면 캔버스에서 완전히 축출을 시켜버린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최근에 와서 복고풍으로 막 일어나고 있어요. 마치 우리가 이제 그 트롯 유행하듯이. 그러니까 우리 막 사람들이 살아가는 막 희노애락 이런 것들은 조금 이게 저속하다, 세속적이다 생각해가지고 이걸 무시를 했었는데 그런 데서 오히려 어떤 사람들이 감동을 주고 또 그런 걸 선호하고 그런 데서 진리를 발견하니까 그러니까 높은 곳이 아니라 낮은 곳. 그래서 이제 그 스토리텔링 시대가 최근에 된 거죠. 그리고 제 책도 전부 이번에 스토리텔링으로 풀어가는 거예요. 성우 이익이 나오고 그래요. 여러분 그림도 마찬가지예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그림도 이제는 그 트로처럼 이렇게 좀 뭔가 사람들이 흥미롭게 생각하는 너무 그냥 무슨 클래식 같은 격조 있고 고상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살아가서 부딪히는 뭐 이야기가 이렇게 그 진실된 이야기가 그야말로 이렇게 이제 거침없이 뭐 김홍도처럼 이렇게 풀어내는 이런 그림이 앞으로는 더 선호받지 않을까. 그 포인트가 거기 있어요. 너무 높은 곳을 바라보면 안 되고 낮은 곳에서 어떤 그 예술의 어떤 진리를 찾는 이런 겁니다. 그런데 그런 점에서 보면 우리가 이제 조선시대화가 김홍도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람 누구 있어요? 안견 있죠? 뭐 정선 있죠? 그리고 또 뭐 장승업 있죠? 그런데 가장 현대에 어울리는 사람은 김홍도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다른 사람은 너무 높은 곳을 지향하고 있고 김홍도는 낮은 것을 보고 있는데 지금은 대중문화 시대잖아요. 대중문화 시대는 높은 곳을 바라보면 안 돼요. 트롯, 트롯이 뭐가 높아요? 클래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대 사회에 흘러가는 그런 그 움직임을 여러분 정확히 읽으셔야 돼요.
약간 뭐 빈티지 느낌 나는, 그러니까 요새 뭐 그 갤러리들 보세요. 보면은 완전히 그 빈티지 느낌 나고 공사장 느낌 나잖아요. 근데 젊은 애들 열광하잖아요. 그 갤러리뿐만 아니라 카페 같은데. 그게 도대체 무슨 얘기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흐름을 읽어야지. 아까 말한 것처럼 너무 보수적이고 너무 높은 곳을 바라보면 이게 똑같은 그림이 계속 문화가 반복이 돼요. 그러니까 정조는 거기에 대해서 브레이크를 건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좀 새로운 거 해봐라. 뻔나 뭐고 뻔한 거 하지 말고 새로운 거 해봐라. 그래서 기봉도 새로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새로운 걸 해야 앞으로, 어? 앞으로 뭔가 그래도 이게 두드러진 주목을 받는 활동을 할 수 있는 거지. 뻔한 거 하면은 그냥 뻔한 화가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김홍도를 통해서 어떤 배워야 할 교훈은 바로 그거다. 새로움이다. 그런 얘기를 쓴 거예요. 박미금 선생님 아시겠어요? 네. 어, 박미금 선생님 뭐 좀, 네, 네. 박미금 선생님이 새로운 걸 막 하려고 애를 막 너무 많이 쓰는데, 아까 시작하기 전에 몇 사람 몇 개 안 들었습니다만 엄청나게 애쓴다는 얘기를. 근데 그게 언젠가는 아마 결실을 맺을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뭐, 저는 이번에 이게 뜬금없는 얘기지만요. 얼마 전에 이제 불화를 수업을 하셨을 때 이제 그날 저녁에 생각을 해봤어요. 그 미켈란젤로나 뭐 이렇게 저기 뭐지? 뭐 레오나르도 다빈치 같은 경우에도 종교적인 주제를 가지고 그림을 뭐 이렇게 최후의 만찬 이런 걸 그려가지고 엄청난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화가로 이름을 날렸잖아요. 근데 의겸이나 뭐 의견 같은 화승이 그린 불화나 이렇게 이런 그림들도 어마어마한 그림들인데 이 불교 안에 들어가 있는 예술로서 이렇게 좀 갇혀 있지 않나. 그래서 너무 이렇게 좀 이렇게 평가 저하가 돼요. 그러니까 물론 엄청나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이게 세계에서도 좀 봤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혼자서 그냥 생각을 해봤었습니다. 그러면 예전에 제가 한번 강의한 적이 있는데 그 개불이 있잖아요. 15m 되는 개불은 그건 세계적인 그러니까 작품. 그게 왜 그렇게 막 세계적으로 알려지지 않죠? 알려주세요, 아니 교수님. 그거를 알리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알리는 사람이 스피커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게 보물들이 뭐 미나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군데 다 있잖아요. 근데 그걸 누가 이제 정말 사람들이 귀를 쫑긋 세우면서 들을 수 있게끔 음. 이렇게 참 설득력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좀 아쉬웠어요. 그게 죽이지 않는데. 그게 결국은 그렇죠? 그게 이론가들이 하는 일이에요. 이론가들. 작가들은 작품만 하잖아요. 근데 네. 여러분들이 그야말로 보석 같은 작품을 하더라도 누가 떠들지 않으면 그건 누가 알아주겠어요. 안 그래요? 그럼 결국은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박미금 선생님 하는 작품이 정말 이게 놀라운 경이로운 것이다. 라는 거를 누가 얘기 안 해주면은 정말 그것이 세상에 밝혀지는 건 너무나 어려운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제가 하지 않습니까? 화가는 평론가하고 같이 움직여야 돼요. 음. 그 말 이해하셨어요? 여러분 네.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어떻게 다 하겠어요? 그리고 또 작가들이 또 그 정도의 어떤 그 스피커가 어느 정도 막 멀리 가야 되잖아요. 동네에서 이렇게 읊조리다 끝나는 스피커가 돼서는 안 되잖아요. 음. 그렇기 때문에 뭔가 좀 역량 있는 그, 저기 그 뭡니까? 평론가들하고 같이 가서 그 사람 보고 떠들어 달라 그러면 돼요. 여러분들이 떠들 이유는 없잖아요. 작가가 떠드는 것도 너무 쪽팔려. 그래서 이게 같이 움직이는. 아니, 김홍도가 있으니까 누가 있었어요? 스피커가? 강세양 강세, 있잖아요. 강세현. 강세. 강세양이 있잖아요. 강세양 때문에 김홍도가 어떤 화가고 얼마나 뛰어난 작업을 했고 어떤 생활을 했고 어떤 사상을 갖고가 다 드러나잖아요. 만약 강세양이 없었으면 오늘은 김홍도가 없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단독 드립은 절대 안 된다. 홀로 가는 거 아니고 세상은 같이 움직여줘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작품하기도 바쁜데 어떻게 그거를 막 내 작품 세계가 어떻고 저렇고 이렇게 떠들겠어요. 그런 사람하고
자꾸 만나서 친해지고 같이 협력 체계를 하면서 움직여줘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 되게 중요해요. 명리나 선생님 막 얼굴이 보였다, 뭐 감췄다 그러는데 그거 엄청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 오늘 그럼 여기까지 하고요. 어, 지금 막 저기 그 참기름 짜듯이 막 이렇게 질문을 유도했는데 잘 안 나오네, 참기름이. 하여튼 여러분들이 하여튼 그 15주 동안에 이제 수고하셨고, 이번에 한 거는 이제 한국 미술사입니다. 근데 이 미나를 하면 사람들이 많이 듣는데 한국 미술사하면 사람들이 안으로 확 줄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너무 좁은 속이야. 항상 얘기했지만은 지금 여러분들이 무슨 동네 작가가 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그러려고 그러면 뭐 그냥 뭐 뭐라는 이다 요 정도만 알아도 아무 상관없어요. 그렇지만은 좀 뭔가 이양 그 미나라는 걸 했으니까 그래도 좀 세상에 뭔가라도 흔적은 둘째 치고 기스라도 내고, 응? 기스라고 내는 그런 활동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도 21세기에 2020년도에 박미김이라는 작가가 그래도 뭐 어떠한 뭐 책가도를 갖고 어떤 그림을 정리를 그렸다. 못했구나. 하여튼 뭐 작가는 아무리 혼자 그런 열심히 해도 뭔가의 아무리 어떤 안 그 된다고 그냥 흔적이라도 사람들의 동네 작가가 한마디의 된다. 어떤 평가라도 평론가가 있고 받는 옆에서 이런 일이 있어야 되잖아요. 뭐, 세경 작가 어떠한 그런 그림을 점에서 열심히 하고 이런 거를 그런 뭐 점에서 이제 보면은 우리가 이제 이왕 한번 칼을 뺀 김에 조금 더 이렇게 폭넓은 공부를 하고, 김홍도도 사실 여행 3번 했잖아요. 그게 그 사람한테는 물론 죽을 고비를 넘겼고 자기의 그 선비화가는 세상을 떠났지만 그것 때문에 김홍도의 회화의 폭은 정말 엄청나게 넓어진 거예요. 그것만한 그것만한 저기 공부가 어디 있어요? 금강산 봤죠? 대마도 갔죠? 대마도보다 더 중요한 건 북경 갔잖아요. 북경에서 최신화풍, 심지어는 서양화풍도 보고 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림이 바뀌잖아요. 그것 말고도 바뀐 얘기가 쫙 있어요. 근데 지금은 2시간으로 그걸 다 얘기할 수가 없는 양이기 때문에 일부만 보여주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정말 그 여행도 엄청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형편이 되는 대로 작가들은 여행을 가면서 자극을 받아. 그게 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김몽도를 통해서 또 우리가 이제 깨달을 수 있는 어떤 교훈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3월 초에 또 아마 뵙기로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미나 시리즈로 이제 또 다시 한번 여러분이 한번 공부한 것도 있지만 그걸 다시 재점검하고 또 그 사이에 또 새로운 얘기도 있으니까, 그래서 다시 이제 미나를 또 이제 어떤 주제로 갈지는 지금 내가 이제 고민을 할 거예요. 해서 이제 2월쯤에 이제 아마 여러분에게 또 알려드릴 겁니다.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5월 달에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말한 그 세배 입동도 꼭 기억을 내시고 거기에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